빠숑의 세상 답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홍국조 박사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일부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책 내용, 그러니까 책엔 더 좋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례들하고 더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책을 꼭 사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개인적인 또 질문들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이게 주식시장에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주식 좀 일부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관심 있게 맨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 주식들을 투자하고 심지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요새 기름에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어떻게 저 이해해야 돼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싸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0 전후하다가 갑자기 $20, $10 뭐 마이너스까지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면 무조건 나중에 오른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 오르긴 할 거잖아요. 근데 예, 아니 잠수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 시대에 가장 취약한 자산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가 안 오면 좋죠.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디플레를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디플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좀 저희 우려하는 게 상품 자산, 커머디티인데요. 제가 그 꽃 이야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꽃은 재고가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뭐 좀 냉장고나 이런 데도 보관을 하기도 하고 찬물에 담가놓고 그러면 꽃이 좀 오래 가봐야 한 주, 두 주 정도면 그냥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줘요, 사람들한테. 그 꽃을 재고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한 번 그 충격이 오면 예를 들어서 한 단에 10만 원 정도, 이만큼 한 10만 원 정도에 팔아야 될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고통이 너무너무 큰데 대신 짧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미를 키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리지아를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무가 일단 있다고만 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매년 또는 시즌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훼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온실들을 생각하면 이게 1년에 2번 혹은 3번도 출하가 되는 것도 많고 빈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 시차 조절에 따라서는 또 뭐 안막을 치냐 아니냐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돈이 들긴 합니다만 결국 이거는 어떤 스타일의 물건들이냐면 그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고 자체가 쌓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되게 고생하고 그분은 너무 힘들지 모르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잉 재고는 털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과 은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금과 은은 오늘 이야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게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바로 원유잖아요. 그렇죠, 원유 같은 경우는 그냥 드럼통에 해가 잘 닿지 않고 증발되지 않게끔만 잘 관리만 해놓으면 뭐 약간의 손실분은 있겠지만 수년, 수십 년이라도 우리 심지어 원유 저장고들 저기 상암동 가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시 가는 게 있죠. 항공대학교 그 비축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저장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조정을 받고 회복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100만 배럴, 하루 100만 배럴 정도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하루입니다. 100만 배럴 정도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케파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밖을 못 나가게 해가지고 자동차도 운전을 안 하고요. 그리고 공장도 벙커슈 이런 거 안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80만 배럴로 줄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1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인데 또는 수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계산이 쉬우니까 80만 배럴이 됐습니다. 자, 첫날은 그러면 재고가 어떻게 되죠? 20만 배럴이 남았죠. 여러분 쉽죠? 100만 배럴 생산하는데 80만 배럴 썼으니까 20만 배럴 남았죠. 자, 근데 다음 날 사회적인 격리 뭐 이것도 락다운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80만 배럴이죠. 자, 어떻게 돼요? 재고는 40만 배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날 20만 배럴 재고가 남았고 다음 날 또 20만 배럴 남았죠. 그러다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200만 배럴로 재고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날도 좋아지고 사회적 격리를 해제해서 사람들이 와 신난다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배럴로 다시 돌아갔겠죠. 자, 근데 200만 배럴의 재고는 어디 갔나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많다. 즉 200만 배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80만 배럴로 줄이거나 90만 배럴로 줄이거나 1번 그죠? 네.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2번 매일 120만 배럴을 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불 다 없애버리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그 재고가 네. 수년, 수십 년을 갈 수 있는 물건들은 한 번 발생했던 경제 충격으로 인해서 재고가 일단 쌓여버리고 나면 그 재고가 계속적으로 그 주유소, 정유회사 또는 원유 생산 공급업자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종류의 네. 어떤 상품들, 네. 재고가 되게 오래가는 그런 종류의 상품들은 한 번 가격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03년이에요. 2003년부터 4, 5, 6, 7, 8까지 만 5년 동안 유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5배 올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30불, 20불 하던 게 150불 갔어요. 맞아요. 150불 기억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하루에 110만 배럴로 수요가 계속된 거예요. 그럼 누가 110만 배럴 만들었냐? 10만 배럴을 누가 더 썼는데 중국이었죠. 고도 성장기였죠. 우리한테 이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좋아진 건 공기질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나빠졌지만. 별이 보여요 요즘은. 반짝반짝.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녔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뭐 물론 한국발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인공위성 보면 다 나온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인데 인도가 청정하다. 그렇죠. 인도가 뭐 지난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빵대였다며요. 빵대. 뭐 참고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2위거든요. 뭐예요? 그 브랜드가? 현대차가 2위. 진짜? 현대차가? 예. 와. 그래서 일본이 1위고요. 그리고 뭐 점유율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야. 그만큼 많이 현대차 팔았어요. 많이 파는구나. 예. 근데 뭐 인도가 지금 그 사람 채찍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때리는 거 봤어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1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110만 배럴로 매일처럼 소비가 늘어나면 원래 재고가 한 1000만 배럴 예를 들어서 이건 계산입니다. 1000만 배럴 쓰다 그러더라도 1000일 3년 지나면 고갈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안 오르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을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00만 배럴 생산인데 110만 배럴로 수요가 높아져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년을 올랐어요. 반대로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0달러 정도를 했거든요. 배럴에 100달러 정도를 했는데 그게 20달러까지 빠진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한번 기사. 예. 2014, 15, 16 물론 3년에 걸쳐서 가격이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중국이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시진핑 정부 들어선 다음에 뭐 했냐면 그림자 금융 관련 규제 이런 거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던 거를 구조조정 모드로 좀 돌아서고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탄력들도 그때 별로 안 좋아지고 특히 석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이 아니라 110만 배럴이 된 거죠. 왜? 셰일 오일 기업들이. 아 맞다. 미국에서 또 셰일 오일 또. 그래서 그 3년을 내리 빠져서 20달러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우야 기름값이 이렇게 싼데 하고서 차도 이제 옛날에는 안 멀던 요새 우리나라 SUV 엄청나게 팔리는 거 아시죠? 거의 뭐 SUV 판이죠. 뭐. 네, 왜 그러냐면 다 그렇고. 왜 그러냐면 굳이 이제 연비를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드럼통에 막 큰 차들 그냥 80리터, 100리터 들어가는 큰 차들을 몰고 다니기 좋아하게 된 게 기름값이 너무 싸니까 뭐 그렇게 연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SUV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세상에 와서 다시 유가가 한 30불, 40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 원유의 공급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80만 배럴이고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100만 배럴 되고 110만 배럴로 수요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쌓여있던 재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싸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근데 그거는 몇 년 걸릴 거라는 걸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 재고를 감축하려면.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석유 생산자들이 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110만 배럴, 120만 배럴로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던 사람들 그걸
어디가 부도나고 생산량이 직접 줄어야 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디플레가 한번 시작되면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되게 오래 가고 힘든 게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야 네가 망해라, 네가 망해라.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게 그 치킨 게임이 부풀락시성이 치킨 게임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 원자재 가격이 어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석유 생산 기업 하나가 망해가지고 또 석유 생산을 아예 그냥 채권단은 공장 계속 돌려야 돈을 받을 테니까 계속 그렇죠. 공장을 돌릴 텐데 공장조차 못 돌릴 정도로 망가져야 생산량이 줄겠죠. 그 언제냐 몰라요. 전 모릅니다. 내일부터 오를 수 있어요. 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도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유가가 강하게 오를 거라고 확신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뭐 지금 싸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마이너스 인버스에다가 곱하기 2로 투자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예. 저는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안 받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9월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6개월 빠졌거든요. 그래서 2009년 3월까지 빠졌는데 전국 아파트, 전국 주택, 뭐 전국 빌라 평균 가격이 얼마 빠졌냐면 1.4% 빠졌어요. 안 빠진 거네요.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 주식은 얼마 네. 빠졌냐면 55% 빠졌거든요. 와. 2060포인트가 890포인트까지 갔어요. 와. 이게 뭘 뜻하냐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상품이라든가 같이 그 좀 약간은 변동성이 큰 네. 위아래로 출렁출렁 거리는 데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큰일 나요. 네네.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2배, 레버리지. 3배짜리 그쵸. 상품을 투자하는 건 큰일 나요. 반대로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왔는데도 1.4%. 또 더 나가서 최악의 경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보면 15% 정도 빠지거든요.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가 200포인트 되는 마이너스 80% 주가 빠지는 동안에 부동산은요 10몇 퍼센트 정도 빠져요. 뭘 뜻합니까? 부동산은 적정한 규모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자산인 거고 왜? 출렁출렁거리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투자할 때는 적정한 뭐 정부가 규제해놨잖아요. 10억 이상은 한 푼도 안 되고 네. 9억에서 10억 사이는 20%, 또 9억 미만은 뭐 예를 들어서 40% 정도 투자를 하라고 나라에서 결정해놨으면 그 정도 비율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면 되는데 주식이나 상품처럼 $100 갔다가 $20 또는 $20에서 다시 마이너스 가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산은 돈 빌려 투자하면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카카오 마이너스 탑 써가지고 막 한 1억씩 해주니까 뭐 회사 좋은 데들은 그거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방향이 맞으면 좋지만 네. 그 신용대출로 1억 이상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 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네. 리스크가 너무 크고 확률도 그냥 알 수도 없는데 꾸준히 매년 매달 쌓이는 자산을 가지고서 네. 현금으로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뭐 그건 자기 선택이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자산은 다 대부분 그쵸. 돈을 빌리지 않고 현찰로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위아래 그쵸. 등락이 적으니까 적정한 담보대출 비율에 따라서 LTV 비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깨알이 아니라 진짜 금쪽 같은 좀 조언 해주셨었고요. 저도 똑같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선수들이 물론 있겠는데 우리가 그 정도 선수가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분도 모르시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그냥 묻지마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원유 생산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각 기업들마다 보유 현금이 언제 고갈될지 네. 채권자가 또 만기 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누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처럼 올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좋은 건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이라든가 뭐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현금으로 보유 현금, 여유 현금으로 전체 자산 중에 일부를 그냥 투자해 보시는 정도는 뭐 권해 볼 수 있지만 네. 레버리지 상품은 좀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원유 말고 또 있나요? 그런 상품이? 엄청 많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또 거래가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가장 투기성이 크다라고 하는 상품이 커피콩입니다. 커피콩. 네. 아. 이 그 미국에서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선물 그런 거. 예. 아.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인데 예. 상장지수 펀드가 뭐냐면 펀드인데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라는 거 아시죠? ETN도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는 편이지만 우리는 또 선물 시장에 개설돼 있으니까 거기서 하셔도 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해외에 상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네. 금이라든가 뭐 원면 예를 들어서 목화. 예. 예.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가격이 말도 못하게 급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수요 공급이 되는지도 전혀 모를 수 파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면 생산이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많으냐 이 정도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산이랑 미국산이 많고 네. 이집트산은 품질이 좋고 인도산도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면 네. 그래도 한번 조사해 보시는 정도를 원하겠는데 네.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면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 오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는 때는 재미삼아 아주 소액을 하는 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홀짝 게임처럼 게임하듯이 일부 돈 갖고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갬블처럼 재미라면 모르겠는데 사람의 성향 따라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사람의 성향 따라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도박하는 것보다는 그게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뭐 현물은 가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나 레버리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그 금리가 아까 뭐 좀 높을 때는 한 6%만 돼도 이것들은 딴 데 투자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해외 다른 나라 가보면 금리가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나라에다가 그러면 그냥 예금을 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왜 절대 반대입니다. 아, 왜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4% 정도 이자를 줍니다. 지금도. 자, 그 나라에 환해지를 할 수 있으면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루피, 인도 루피라든가 러시아 루블이라든가 또는 브라질 헤알로 사잖아요. 네. 헤알로 사서 거기서 금리, 금리 뭐 4%, 5%.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3%짜리도 상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익을 그대로 내가 예금했던 그 환율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줄 알고 상대편에서 누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예금, 루블화 예금에 4년 동안 가입을 하고 4년 동안 금리는 5%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20%. 그건 좋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20% 떠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루블화 환율이 20-30% 급등해버리면 원화에 대한 루블화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원화가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버리면 루블화 대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이 더 환율에서 생긴 손실이 더 커지면 우리 완전히 남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이 최근에 브라질 국채펀드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 금리가 있어서 좋다. 그럼 우리나라 원하는 고금리 상품에 예금 보장 한도대로 해서 투자하면 되겠죠. 예금하면 되죠.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 예금 보험 한도 내에서 고금리를 찾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묻는 거죠, 제가. 그럼 브라질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브라질 다수당이 몇 석을 가지고 있고 그 석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었던 연금 재정 개혁이 어떻게 될지라는 걸 혹시 아세요? 읽으면 어떤 분이 답하세요. 홍 박사님 그걸 왜 알아야 돼요?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이 이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이 있느냐.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브라질이. 그쵸. 재정이 형편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적자가 심합니다. 자, 그러면 재정 적자가 왜 그렇게 심하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룰라나 호세우 정권이 재정을 좀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그 재정을 썼던 것을 건전화를 해야 적자가 계속 나면 곤란하잖아요. 적자가 불황이 와서 한두 해 또는 아베노미스처럼 디플레가 와서 푼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나라가 인플레이션도 나고 경제도 뭐 그럭저럭 돌아가는 나라가 재정 적자가 GDP의 5% 10%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 이야기가 브라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 근데 이건 뭐 연금 모르잖아요. 확 떨어졌는데, 진짜. 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딴 나라 투자할 때 특히 신흥개발도상국들 투자할 때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그 나라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후진국들 가면은 대한민국처럼 다 그렇게 확실하게 방향성하고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갖고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근데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 식민지 신세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온 나라가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보면 딱 두 나라 있거든요. 네. 한국이랑 대만밖에 없어요. 아, 뿌듯하네요. 한국이. 예. 이제 뭐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이제 10,000불 중진국 초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을 향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대략 이제 선진국의 커트라인을 1인당 국민소득 한 25,000불, 3만 불 정도를 보통 보면 한국, 대만 정도가 식민지 출신으로 네. 굉장히 못 살던 나라 중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폐허에서 올라온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딴 나라가 우리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확신할 근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만도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대만은 또 다른 게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나라예요. 그렇겠죠. 네. 야, 오늘 너무 많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뭐랄까 모감 다 맞춰 딱딱 앉아 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이잖아요. 네. 일단 방향성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예, 저는 주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괜찮은 측인가요? 예, 저는 전체 자산에서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달러에 투자했는 거 아시죠? 네. 빠숑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네. 달러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워낙 뭐 대한민국 최고의 책을 쓰셨잖아요. 예. 환율의 미래라고. 환율의 미래라고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1,200원 막 넘어서 얼마 전에 한 1,3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자산에서 다 빼진 않고 일부 빼서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 예,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 주식을 원화 주식을 샀어요. 예,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싸다.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종목을 찍어주긴 그러니까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저 일본에서 살아남은 회사들 제가 4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캐논, 파나소닉, 소니 그리고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만 살아남았고 네. 경제가 좋아져 있고 나빠지고 한 거 상관없이 이 회사들은 환율이 되게 여건이 좋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좀 고생은 하겠죠. 고생은 그렇죠. 하지만 네. 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네. 영업력이 뛰어난 회사들 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회사들을 샀습니다. 일단 주식은 지금 해도 괜찮다.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우여곡절이 있겠죠.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는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 나쁜 점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혁신을 일으킨 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 너무 멋있다. 혁신을 일으킨 자에 보상을 해준다. 예, 네. 바로 코로나가 무섭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낸 자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네. 눈이 뒤집혀 지금 만들고 있을 누가 겁니다. 지금 깃발을 꽂을지 모르겠지만, 뭐 꽂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네. 믿습니다. 그런 그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막 수년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너무나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또 유박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부동산은 어떨 것 같아요?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못하죠. 예.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게 커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특히 올해 4월 어. 달까지 KB 부동산 통계 봤더니 뭐 아니 세상에 월 1% 가까이 오르면 어떡합니까? 이래가면 예. 연간 10% 넘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플레이션과 가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럼 주식은 예. 2,200이 1,900대 있는데 고점에서 한 15% 20% 빠져 있는데 네. 부동산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2018년 그 더운 여름에 급등했죠. 또
19년에 좀 보면 조정 많은 줄 알았더니 19년 말 2020년 초에 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세론자지만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좋아 보이지만 제로금리인데 세상에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부동산 사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지금은 주식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투자하실 분들은요, 좀 양질의 주식인데 조금 가격이 조정된 것들, 그렇습니다. 예, 구하시면 좋겠다고 좀 제안해 주셨네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빠칭 세상다스기 팬들한테 좀 인사 말씀이나 향후 계획들 말씀해 주시고요. 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책 써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활동하게 되니까 또 네. 빠숑님을 뵙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종종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뛰어나와서 네.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책 나올 때마다 나오세요. 책 많이 쓰세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해외로 진출도 많이 하셨습니다. 책이 번역서로 나갔기 때문에 뭐 중국어도 가고요, 일본어도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해외에서도 강의 요청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예. 예. 그 이제 예. 온라인으로 인사를 몇 번 드렸습니다. 해외 독자들 만나는 것도 되게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예,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